자, 막내야, 이리 와서 술 한잔 따라봐. 기름 냄새 자욱한 장교 회식 자리, 수십 명의 장교들이 침묵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부대 내 최고 실세인 강대위가 내뱉은 한마디. 그의 오만한 시선이 향한 상대는 어수룩한 신임 소위, 갓 부임한 엘리트 여군 장교였습니다. 강대위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군 생활은 지옥이 됐고 동시에 썩은 부대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네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을을 맞이하고 계신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고요.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후에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회색빛 구름이 낮게 내려앉은 하늘 아래 거대한 산맥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분지 한가운데에 대한민국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군 부대가 아니었다. 지도 위 붉은 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수십만 적과 대치하는 나라의 심장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의 신관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다. 그리고 그 심장의 가장 날카로운 창끝, 사단의 눈과 귀가 되어 적의 동태를 살피는 수색대대는 정예 중의 정예만이 거쳐가는 곳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바로 그 강철의 성체에 한지아 소위가 첫 발을 내디뎠다. 갓 임관하여 아직 다림질 각이 살아있는 전투복을 입은 그녀의 등장은 땀과 흙먼지 그리고 거친 남성성으로 가득한 부대에 미묘하고도 선명한 파문을 일으켰다. 위병소를 통과해 대대 본부로 향하는 길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그녀의 곧은 걸음걸이에 훈련을 쉬던 병사들의 시선이 무언의 자석처럼 달라붙었다.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앳된 얼굴선과 흔들림 없는 맑은 눈동자. 그 모습은 군인이라기보다 상아탑에서 이제 막 걸어나온 모범생에 가까웠다. 새로운 정훈 장교인가? 군의관 아니야? 여긴 어쩐 일이지? 나른한 오후의 정적을 깨는 수군거림 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라는 식의 낯선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대대장 박성훈 중령의 집무실 문 앞에 선 한지아는 짧게 심호흡을 했다. 육군 사관학교 생도 시절 숱하게 되뇌었던 교훈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휘관은 가장 앞에서 전장을 바라보고 가장 뒤에서 전우의 안전을 확인한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묵직한 목소리에 문을 열자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던 중년의 지휘관이 고개를 들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 평생을 군에 몸바쳐온 군인의 강직함이 묻어났다. 한지아는 문 앞에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금일부로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 5소대장으로 명받은 소위 한지아입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분명한 목소리가 집무실의 공기를 갈랐다. 박성훈 중령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자신 앞에 선 신임 소위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인사기록 카드에는 화려하다 못해 비현실적인 경력들이 빼곡했다. 육사 수석 졸업, 보병 고등군사반 최우수 이수. 특히 독도법과 특공무술 평가 점수 옆에는 역대 여군 장교 중 전무후무한 기록이라는 붉은색 글씨의 교관 평가까지 적혀 있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그야말로 물건이 굴러들어온 셈이었다. 한소위, 우리 부대에 온 걸 환영하네. 박중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네 이력은 잘 봤어. 아주 훌륭하더군. 하지만 여긴 학교가 아니야. 알다시피 여긴 최전방이고 특히 우리 수색대대는 훈련 강도가 상상을 초월해. 서류 속 점수가 자네의 목숨을 지켜주진 않아. 잘 적응할 수 있겠나? 의례적인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우려와 함께 그녀의 각오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섞여 있었다. 한지아는 망설임 없이 그러나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대대장님. 어떤 임무든 완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론은 실전 속에서 증명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제 가치를 이곳에서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불안 대신 강한 자신감과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첫인상은 합격이었다. 박중령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노련한 지휘관인 그조차도 간과한 것이 있었다. 험준한 산세나 예측 불가능한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은 때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의 뒤틀린 마음이라는 것을. 대대장실을 나온 한지아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작전과장 강태준 대위였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비스듬히 복도 벽에 기대어 서서 노골적으로 평가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쳤다.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과 경계심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강 대위는 3사 출신으로 오직 악바리 근성과 특유의 정치력만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에게 육사 출신, 특히 수석 졸업생이라는 타이틀은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극복해야 할 콤플렉스였다. 하물며 그 대상이 여자라는 사실은 그의 마초적인 자존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이야, 소문으로만 듣던 신임 소대장이 아주 뿅아리네. 여기가 학교인 줄 아나 봐. 12조의 비아냥거림이 복도를 울렸다. 한지아는 흔들림 없이 그를 마주보고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아 소위입니다. 강 대위는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그녀의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한 바퀴 돌았다. 마치 상인이 물건의 흠을 잡듯 집요한 시선이었다. 사관학교 수석이라며? 내가 아는데 공부만 잘하는 범생이들은 여기서 한 달도 못 버텨. 군대는 머리가 아니라 깡으로 하는 거거든. 서류 쪼가리 말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라고. 알겠어? 그는 의도적으로 여자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언행은 여자인 내가 감히 신성한 이곳에 발을 들여 라는 무언의 압박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한지아의 화려한 스펙이 자신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는 이 겁없는 신입을 반드시 자신의 발 아래 꿀려 이 구역의 지배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가르쳐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저녁 대대장교 식당에서는 한지아 소위의 환영을 겸한 정기 친목회가 열렸다.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고기 굽는 냄새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하지만 그 소란함 속에서 한지아는 투명인간처럼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그때 술기운으로 얼굴이 불쾌해진 강태준 대위가 그녀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빈잔을 그녀의 앞에 놓으며 말했다. 자, 우리 부대의 새로운 막내 한소위. 부대에 왔으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게 뭔지 아나? 바로 술 따르는 법이야. 선배님들 잔 비어있는 거 안 보여? 어서 한 바퀴 싹 돌리고 와. 이게 다 사회생활이고 군 생활의 지혜라는 거야. 그의 말은 마치 부대의 오랜 전통인 양자연스러웠고 주변의 다른 장교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만났다는 듯 키득거리거나 못 본 척 시선을 피했다. 명백한 부조리였지만 친목과 환영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 속에서 그것은 군대 문화의 일부로 둔갑하고 있었다. 한지아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다. 부당함에 맞서 싸우라고 배웠던 사관학교의 가르침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짧은 갈등이 일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이 그 칼을 뽑을 때가 아님을 직감했다. 섣부른 반항은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주병을 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그 순간 테이블에 앉은 모든 장교들의 얼굴과 그들의 표정을 비겁한 침묵과 암묵적인 동조까지 하나하나 사진을 찍듯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 화천의 밤은 도시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웠다. 부대 밖 식당의 소란스러움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장교단 친목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술자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노골적인 권력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강태준 대위가 있었다. 그는 술잔을 채우고 고기를 나르는 한지아 소위의 모습을 흡족한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그에게 한지아는 더 이상 장교가 아니었다. 자신의 권위를 확인시켜주는 편리한 도구이자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장기판의 졸에 불과했다. 이야, 역시 사관학교 수석이라 그런가 눈치가 빠르네. 일도 잘하고. 그는 칭찬을 가장한 조롱을 던지며 젓가락으로 테이블 건너편을 가리켰다. 한소위, 저기 대대장님 술잔 비었다. 어서 가서 채워드려. 아, 그리고 안주는 상추쌈에 마늘 듬뿍 넣어서. 대대장님이 그렇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거든.
그는 마치 자신의 전속 비서에게 지시하듯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명령했다. 주변의 장교들은 강 대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덩달아 한마디씩 거들었다. 정보과장 김민준 중위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부대 내 최고 실세인 강 대위의 말에 감히 토를 달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술잔을 비울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결과적으로 강태준의 행동에 동조하는 것과 같았다. 한지아는 묵묵히 그들의 요구에 응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 대위의 말을 통해 대대장의 식성을 파악했고 다른 장교들의 대화 속에서 부대의 분위기와 각자의 성향 그리고 그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분석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을 굴욕이 아닌 정보 수집의 기회로 삼고 있었다. 누가 적이고 누가 방관자인지 그리고 누가 잠재적인 아군이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을 완전한 복종으로 오해한 강태준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한지아가 대대장의 잔을 채우고 돌아오자 이번에는 더 모욕적인 요구를 했다. 한소희는 술이 약한가 봐. 얼굴이 그대로네. 여군이라고 빼는 건 아니겠지? 군인이면 군인답게 마실 줄도 알아야지. 자, 여기 대선배님들이 따라주는 술이니까 원샷이다. 안 마시면 군 생활 힘들어지는 거 알지? 그는 자신의 잔에 소주를 가득 채워 그녀에게 내밀었다. 명백한 음주 강요였다. 주변의 시선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저걸 마실까, 거부할까?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지아는 강 대위가 내민 술잔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찰나의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이 잔을 마시는 순간 자신은 부조리에 굴복하는 나약한 존재가 될 것이고 거부하는 순간 조직에 융화되지 못하는 별종으로 낙인 찍힐 터였다. 그녀는 술잔을 받아들었다. 강 대위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한지아는 잔을 입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석에 앉은 대대장 박성훈 중령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정중하게 말했다. 대대장님, 신임 장교로서 부대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이 잔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다만 음주 후에는 이성과 판단력이 흐려져 군인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었지만 그 속뜻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만약 내가 이 술을 마시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음주를 강요한 지휘관들에게 있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동시에 군인은 임무 수행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시키며 음주 강요의 부당함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었다. 순간 식당 안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박성훈 중령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신임 소위의 당돌하지만 논리적인 반격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강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의도가 완벽하게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치욕을 느꼈다. 상황을 수습한 것은 박중령이었다. 허허, 한소희 말이 맞네. 군인은 늘 임무 수행이 최우선이지. 술은 즐길 만큼만 하는 게 좋아. 강요하지들 말게.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무마했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술자리가 파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 강태준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길가의 돌멩이를 걷어찼다.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그의 마음속에는 한지아에 대한 증오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어수룩한 신참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결심했다. 앞으로는 더 교묘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그녀가 2번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짓밟아주겠다고. 침묵회 다음 날 수색대대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한지아 소위와 강태준 대위 사이에는 전날 밤의 사건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냉기가 흐르고 있었다. 강 대위는 자신의 공개적인 망신이 모두 한지아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술자리 같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녀를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는 업무라는 가장 합법적이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폭력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서류 작업이었다. 작전 과장인 그는 대대 내 모든 작전 계획과 훈련 결과 보고서를 총괄하고 있었다. 그는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를 한지아의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한소위, 이거 어제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서류들인데 내가 바빠서 깜빡했네. 자네가 오늘 중으로 좀 처리해줘. 사관학교 수석이라며? 이 정도는 껌이겠지. 아, 그리고 이건 대대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사항이니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마지막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소위인 그녀가 대대장의 지시를 일일이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였다. 소대장인 그녀에게는 당장 처리해야 할 소대원들의 신상 파악과 교육 훈련 준비, 장비 점검이라는 주 임무가 있었다. 하지만 강 대위는 긴급한 작전 관련 업무와 대대장 지시사항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내세워 그녀를 압박했다. 한지아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다. 그가 어떤 의도로 이러는지 뻔히 알았지만 섣불리 반발하는 것은 그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줄여가며 자신의 소대 업무와 강 대위가 떠넘긴 서류 작업을 모두 완벽하게 처리해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밤새워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강 대위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보고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이게 보고서야? 글씨체는 왜 이 모양이고 줄 간격은 왜 제멋대로야? 군대에서 보고서 쓰는 법도 안 배웠나? 다시 해와. 그의 지적은 터무니없었다. 보고서는 군 규정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성되어 있었다.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보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한지아라는 사실 그 자체였다.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훈련장에서 사사건건 그녀의 소대를 걸고 넘어졌다. 한소위 소대는 왜 이렇게 동작이 굼떠? 소대장이 정신을 못 차리니 소대원들까지 저 모양이지. 전원 완전 군장하고 연병장 10바퀴. 그는 모든 소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리더십을 깎아내리고 인격을 모독했다. 하지만 한지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소대원들에게 미안하다. 나의 부덕함으로 여러분을 고생시키는구나. 하지만 이 또한 훈련의 일부다. 더 강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라며 오히려 그들을 다독였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소대원들은 부당한 지시에 분노하면서도 소대장을 위해 더욱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소대는 역설적으로 대대 내에서 가장 단합이 잘 되고 전투력이 뛰어난 소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지아의 소대에 이등병 하나가 새로 전입해왔다. 도시에서 곱게 자란 듯 유난히 훈련을 힘들어하고 밤마다 부모님 생각에 눈물 찢는 여린 청년이었다. 강태준은 그 병사를 한지아를 공격할 또 다른 도구로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 이등병을 지목해 저런 정신 상태로 전쟁 나면 총이나 제대로 쏠 수 있겠나? 한소위, 소대원 관리 제대로 안 하나? 라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그날 밤 한지아는 혼자 초소 근무를 서고 있던 그 이등병을 찾아갔다. 그리고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섣부른 위로나 충고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 사관학교에 입교했을 때의 두려움, 힘든 훈련을 이겨냈던 경험, 그리고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이유.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이등병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이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한지아는 그의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 주었다. 그날 이후 이등병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녀의 진심이 한 병사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강태준 대위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짓밟으려 할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한지아의 모습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간접적인 괴롭힘으로는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의 군 생활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더 위험하고 교활한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강태준 대위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음모는 칠성부대 전체가 주목하는 중요한 훈련을 무대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매년 가을에 실시되는 대항군 침투 및 경멸 훈련은 사단의 모든 부대가 참가하여 실전과 같은 상황 속에서 전투력을 검증받는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이었다. 이 훈련의 성패는 대대의 명예는 물론 대대장 박성훈 중령의 진급까지 달려있을 만큼 그 무게가 남달랐다. 강태준은 바로 이 훈련을 자신의 계략을 실행할 완벽한 무대로 선택했다. 그는 작전과장으로서의 권한을 10분 활용했다. 훈련 계획을 수립하는 회의에서 그는 교묘하게 지도를 조작하고 허위 정보를 흘려 특정 지역의 중요성을 과장하기 시작했다. 그가 지목한 곳은 독가촌 계곡이라 불리는 지도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험준한 산악지대였다. 과거 6.25 전쟁 당시 빨치산의 소굴이었고 이후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끊겨 맹수와 독사가 들끓는다는 소문만 무성한 곳이었다. 최근 첩보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서 대항군 주력 부대가 이 독가촌 계곡에 비밀 지휘소를 설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곳을 먼저 장악하고 적 지휘부를 무력화시키는 부대가 이번 훈련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그럴듯했지만 사실은 전부 그가 꾸며낸 거짓말이었다. 그는 대항군 지휘부가 정반대 방향의 안전한 곳에 설치될 것이라는 정보를 이미 입수하고 있었다. 독가촌 계곡은 그야말로 텅 빈 함정이었던 셈이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한지아의 소대에게 이 위험하고 아무것도 없는 계곡을 수색하라는 성공 가능성이 0에 수렴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임무에 실패하면 경험 부족과 상황 판단 미숙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 문책하고 만에 하나 험준한 지형에서 사고라도 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였다. 훈련 계획 브리핑 날 강태준은 대대장과 모든 참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치 한지아를 배려하는 척하며 입을 열었다. 이번 훈련에서 가장 중요하고 명예로운 임무는 우리 대대의 자랑인 한지아 소위의 5소대에게 맡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관학교 수석의 뛰어난 능력을 마음껏 펼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두의 기대가 큰 만큼 실수 없이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그의 말에는 격려를 가장한 악의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몇몇 장교들은 독가촌 계곡의 위험성을 알기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작전과장의 확신에 찬 설명과 최정예인 5소대에게 기회를 주자는 명분 앞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대대장 박성훈 중령 역시 강 대위의 완벽한 브리핑과 한지아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별다른 의심 없이 계획을 승인했다. 브리핑이 끝나고 한지아는 강 대위로부터 작전 지도를 건네받았다. 지도 위 붉은색으로 표시된 독가촌 계곡은 마치 불길한 뱀처럼 구불거리며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 대위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비열한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임무가 아니었다. 자신을 겨냥해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자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소대원들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독이 든 성배라는 것을. 그날 밤 한지아는 소대원들을 집합시켰다. 그녀는 임무의 위험성을 솔직하게 설명했다. 이번 임무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시련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을 믿는다. 그리고 나 또한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진짜 전쟁이다. 살아남고 그리고 반드시 이기자. 그녀의 비장한 각오에 소대원들의 눈빛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소대장이 부당한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그녀와 함께 이 부당한 전쟁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칠성부대 수색대대의 모든 눈과 귀가 아무것도 모른 채 독가촌 계곡으로 향하게 될 터였다. 그곳에서 한지아와 그녀의 소대원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건 처절한 사투를 시작해야만 했다. 독가촌 계곡은 이름처럼이나 음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끊긴 채 원시림처럼 우거진 숲은 대낮에도 어두컴컴했고 발밑에서는 축축한 낙엽 썩는 냄새가 올라왔다. 훈련 시작과 동시에 한지아 소위는 소대원들을 이끌고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개척하며 계곡 깊숙이 침투했다. 강태준 대위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했지만 그녀에게는 두려움보다 반드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섰다.
그녀는 이번 훈련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강 대위의 오만한 예상을 깨고 누구도 해내지 못한 성과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단순히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았다. 출발 전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군사 위성 사진과 과거 작전 기록, 심지어 부대 도서관에 먼지 쌓인 채 꽂혀있던 6.25 전쟁 회고록까지 뒤져 독가촌 계곡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간과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독가촌 계곡은 대항군이 숨기에는 최악의 장소였지만 반대로 대항군의 주력 부대가 집결할 정반대편 지역으로 침투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은밀한 루트였던 것이다. 강태준은 그녀를 고립시키기 위해 계곡을 선택했지만 그녀는 그 계곡을 적의 심장부로 파고드는 비수로 활용하기로 역발상했다. 그녀의 지휘는 막힘이 없었다. 소대원들에게 정확한 침투 경로를 지시하고 예상 매복 지점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경계 태세를 갖추었다. 그녀의 뛰어난 독도법과 냉철한 판단력에 소대원들은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한편 대대 지휘 통제실에서는 강태준 대위가 초조하게 작전 상황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한지아 소대의 무전이 두절되고 길을 잃고 헤매는 보고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멍청한 계집애, 지금쯤이면 울면서 구조 요청이나 하고 있겠지.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한지아의 소대는 독가촌 계곡을 유유히 통과해 대항군의 배후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예측대로 대항군 주력 부대가 경계도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집결지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대항군 연대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모두 모여 있었다. 보고합니다. 여기는 5소대 현재 적 지휘부의 위치를 파악했다. 반복한다. 적 지휘부의 위치를 파악했다. 지지직거리는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한지아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에 지휘 통제실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였다. 강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거긴 독가촌 계곡이 아니잖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무전기 너머로 한지아의 침착한 보고가 계속되었다. 독가촌 계곡을 통해 적 배후로 침투 성공. 현재 대항군은 경계가 매우 허술. 지금 즉시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 최소한의 피해로 적 지휘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공격 허가를 요청한다. 그녀의 보고는 단순히 적을 발견한 것을 넘어 전세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였다. 대대장 박성훈 중령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강태준을 매섭게 쏘아보며 외쳤다. 강대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가 보고한 내용과 다르지 않나? 강태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좋아. 즉시 공격을 승인한다. 모든 부대는 5소대의 보고를 기준으로 작전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 박 중령의 명령에 지휘 통제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 대위만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제자리에 서서 작전 지도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덫이 오히려 한지아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독가촌 계곡은 그녀를 고립시키는 무덤이 아니라 그녀의 능력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화려한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날의 훈련은 한지아 소대의 혁혁한 공으로 칠성부대 창설 이래 가장 완벽한 승리로 기록되었다. 그녀는 대항군 연대장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고 독가촌의 여우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다. 훈련 강평 시간에 사단장은 모든 지휘관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그녀의 어깨에 표창을 달아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 소위의 창의적인 작전과 용기 있는 결단이 이번 훈련을 승리로 이끌었다. 모든 장교들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한 소위처럼 생각하고 싸우는 법을 배우도록. 사단장의 칭찬은 강태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모든 이들의 비웃음과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교묘한 방식으로는 그녀를 상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 그녀를 파멸시키고 말겠다는 맹목적인 증오와 악의만이 들끓고 있었다. 훈련의 영웅으로 떠오른 한지아 소위에게 쏟아지는 찬사와 격려는 오래가지 못했다.
훈련 강평의 흥분이 가라앉자 부대는 다시 일상의 궤도로 돌아왔고 그 궤도 위에는 강태준 대위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훈련에서의 완벽한 승리는 오히려 그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그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자신의 군 생활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명백한 적이었다. 한지아는 자신의 승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 믿지 않았다. 그녀는 훈련이 끝나자마자 강 대위의 비상식적인 임무 부여와 그로 인해 소대원들이 겪어야 했던 위험을 상세히 기술하고 자신의 작전 수립 과정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대장 박성훈 중령에게 제출했다. 그것은 단순한 결과 보고서가 아니었다. 부조리한 지휘 계통에 대한 정식 문제 제기이자 지휘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호소문이었다. 박성훈 중령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다. 한지아의 논리적인 분석과 명백한 증거들은 작전 과장인 강태준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분노했다. 자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부하를 사지로 내몬 작전 과장의 행태에 치가 떨렸다. 그는 즉시 강태준을 호출했다. 강 대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보게. 박중령의 집무실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그러나 강태준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이 항변했다. 대대장님,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저는 단지 신임 소대장에게 실전적인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첩보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가지고 마치 제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부하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그는 교묘하게 논점을 흐렸다. 자신의 의도가 아닌 정보의 오류로 책임을 돌렸고 오히려 자신이 부하에게 모함을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박중령은 그의 뻔뻔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그의 의도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그는 강태준을 작전과장 보직에서 해임하고 대대본부에 대기하도록 조치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박중령은 사단 인사참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인사참모는 강 대위와 동양 출신의 막역한 사이였다. 박중령, 듣자 하니 작전과장 문제로 시끄럽다던데. 강 대위가 의욕이 넘치다 보니 좀 과하게 한 모양이야. 그래도 부대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던 친구인데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좋게 해결하는 게 어떻겠나?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부대 전체에 좋을 거 없잖아. 알지? 압력이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로 포장된 사건을 조용히 덮으라는 명백한 외압이었다. 박중령은 거대한 조직에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정의를 외치고 싶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과 부대의 명예실추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갈등했다. 그의 침묵과 망설임은 결국 시스템의 침묵으로 이어졌다. 강태준에 대한 징계는 흐지부지 되었고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보직에서 물러난 것일 뿐 곧 다른 요직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한지아는 진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부대 내에서 선배를 찌른 독한 년 조직의 화합을 깨는 문제아로 낙인 찍혀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의 소대는 각종 훈련과 지원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군이라는 조직에 대한 그녀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가 믿었던 정의는 힘있는 자들의 그물망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력화되었다.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대로 굴복하고 순응하며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벽에 온몸으로 부딪혀 깨지더라도 끝까지 싸울 것인가. 시간은 한지아의 편이 아니었다. 사단 감찰부의 조사는 시간만 끌 뿐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직 해임된 강태준 대위는 근신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대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에게 동조하는 이들을 통해 한지아를 고립시켰다. 여자 하나 때문에 부대 분위기만 망쳤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어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한다는 식의 비난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대대장 박성훈 중령은 그녀를 보호하려 애썼지만
사단 지휘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부대 내에 보이지 않는 압력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한지아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대대나 사단 수준에서는 끝낼 수 없다는 것을. 더 크고 더 공정한 힘이 필요했다. 깊은 고뇌의 밤이 지나갔다. 그녀는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던 순간부터 가슴에 품어왔던 신념을 떠올렸다. 법과 원칙,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믿음. 그녀는 이 믿음을 마지막으로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군 법무실을 찾아가 관련 규정을 모조리 뒤졌다. 그리고 군인 복무기본법에 명시된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이해, 제기 및 소원 제출권이라는 조항을 발견했다. 그것이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기록해왔던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강태준 대위의 부당한 지시가 담긴 업무일지, 회식 자리에서의 모욕적인 발언을 기록한 메모, 훈련 계획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분석 자료,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작성했던 보고서까지. 모든 증거는 날짜와 시간, 목격자의 이름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를 지지했던 김민준 중위는 처음에는 보복을 두려워하며 망설였지만 결국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사실 확인서에 서명해 주었다. 한지아는 이것들을 첨부하여 한 통의 진정서를 작성했다. 수신인은 육군본부 감찰실장이었다. 군 내부의 공식적인 최상위 소원수리 채널이었다. 동기들은 무모한 짓이라며 그녀를 말렸다. 그러다 너만 다쳐. 그냥 참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배운 군인 정신이다. 시스템이 죽었다면 내 손으로 그것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겠다. 진정서를 발송한 날 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삼성 장군으로 예편한 한진우 예비역 중장이었다. 현역 시절 그는 누구보다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으로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참군인의 표상이었다. 그는 현재 국방 관련 연구소에서 조용히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었다. 아버지, 저 지아입니다. 그래, 딸. 목소리가 무겁구나. 무슨 일 있느냐? 그녀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지 않았다. 다만 군 생활 중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을 담담하게 알렸다. 저는 제가 배운 대로 군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이 될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끝까지 지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힘을 빌리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신념에 대한 지지를 받고 싶었을 뿐이었다. 전화기 너머의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야. 군인은 때로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한다. 정의를 지키는 길은 언제나 가시밭길이었지. 아비는 내가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자랑스럽다. 군은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있는 조직이다. 내가 그 능력을 일깨우는 방아쇠가 될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너는 군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을 한 것이다. 잊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의 한마디에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한지아의 진정서는 거대한 육군 조직의 수많은 서류 더미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듯 보였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부대 내에서 그녀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졌고 강태준 대위는 곧 다른 부대로 전출 가는 형식으로 사실상 징계를 피해가게 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다. 자신의 믿음이 어리석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보낸 편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육군본부 감찰실에 도착한 그녀의 진정서는 그 논리정연함과 방대한 증거 자료 덕분에 실무장교의 눈에 띄어 접수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서류는 마침내 감찰실장인 이성훈 소장의 책상 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성훈 소장은 육군 내에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한지아의 아버지인 한진우 예비역 중장이 현역 시절 아끼던 후배이기도 했다. 그는 진정서 표지에 적힌 한지아라는 이름을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호랑이 같던 장군님의 따님인가? 그는 한진우 장군의 딸이라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그런 강직한 군인의 딸이 목숨을 걸고 이런 진정서를 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외면해서는 안 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서류를 읽고 또 읽었다. 한 신임 장교가 겪었을 부조리와 모멸감, 그리고 거대한 조직의 벽 앞에서 느꼈을 절망감이 행간마다 처절하게 묻어나왔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 조직 전체에 퍼져 있는 병폐의 단면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건이었다. 특히 사단 감찰부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정황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군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칠성부대에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전투부대 지휘 실태 및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 직무 감찰을 실시한다는 공문이 하달된 것이다. 감찰 대상은 오직 제7보병사단, 그 중에서도 수색대대가 핵심이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통상적인 감찰이 아닌 육군본부에서 직접 칼을 빼들고 특정 부대를 겨냥한 것이다. 감찰단은 이성훈 소장이 직접 신임하는 베테랑 수사관들로 꾸려졌고 단장은 강직하기로 소문난 전성민 대령이 맡았다. 감찰단이 부대에 들이닥친 날 사단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대대장실과 작전과 사무실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했다. 그리고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1:1 비공개 면담을 시작했다. 감찰단의 서슬 퍼런 기세에 그동안 침묵하던 이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강태준 대위에게 당했던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고 그를 비호했던 다른 장교들의 이름도 거론되었다. 한지아 소위의 진정서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잠겨있던 모든 부조리를 터뜨리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강태준은 사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자신의 연주를 총동원해 압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육군본부에서 직접 내려온 감찰단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가 믿었던 견고한 그들만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면담실에 불려 들어간 그는 전성민 대령의 집요한 추궁 앞에서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한지아가 제출한 증거 자료와 동료들의 증언이 눈앞에 제시되자 이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식은땀과 공포로 뒤범벅이 되었다. 육군본부 감찰단의 조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냉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한지아 소위가 제출한 증거는 결정적이었고 뒤이어 쏟아진 내부 증언들은 강태준 대위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조사 결과 그는 한지아에 대한 가혹 행위와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과거 근무지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부하들을 괴롭혀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군수 물자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사건은 일개 장교의 일탈을 넘어 군 조직의 기강 해이와 감독 시스템의 부재를 보여주는 총체적 부실의 증거가 되었다. 사건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육군 참모총장은 조사 결과에 대노했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가장 먼저 칼날을 맞은 것은 강태준 대위였다. 그는 모든 직위에서 해제된 채 헌병에 구속되었다. 그를 비호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사단 지휘부의 장교들 역시 줄줄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대대장 박성훈 중령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그는 비록 강 대위의 비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부하를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못하고 사태를 초기에 수습하지 못한 지휘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위원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의 무능과 나약함이 부대를 병들게 했습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군 생활은 사실상 그날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태준 대위는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한지아 소위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군사법원은 그에게 불명예 전역이라는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판결을 내렸다. 그의 모든 경력과 연금, 명예는 한순간에 박탈되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그는 법정에서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오만함의 근원이었던 군복이 이제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이다.
법정을 나서던 그의 텅 빈 눈은 복도 끝에 서 있던 한지아와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한지아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통쾌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씁쓸함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녀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지만 그 결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군복을 벗고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복도 창가에 서서 노을이 지는 연병장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때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네 덕분에 군이 조금은 더 깨끗해졌을 거라 믿는다. 감찰단장이었던 전성민 대령이었다.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군이라는 조직은 때로 아픈 상처를 스스로 도려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네. 자네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용기 있는 일을 한 거야.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게. 자네 같은 군인이 있는 한 우리 군의 미래는 아직 밝다고 생각하네. 그의 진심 어린 격려는 그녀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거대한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 그녀에게는 무너진 부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야 할 더 큰 책임이 남겨져 있었다. 심판의 날은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칠성부대 수색대대에는 어색한 평온이 찾아왔다. 대대 지휘부와 장교단 대부분이 교체되었고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다. 신임 대대장은 부대의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고 상처받은 대대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는 부임 첫날 모든 대대원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한지아 소위의 이름을 언급했다. 나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부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똑똑히 알게 되었다. 한지아 소위는 부조리에 맞서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군인이다. 그녀의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렸고 군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녀를 비난하거나 편견을 갖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대장의 선언은 부대 내에 남아있던 앙금을 씻어내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지아는 육군 본부로의 전출 제의를 정중히 거절하고 수색대대에 남았다. 그녀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이들에게는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무너진 부대를 재건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자신의 소대를 완벽하게 지휘하는 것은 물론 새로 전입 온 신임 장교들의 멘토 역할을 자처하며 그들이 부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후배들이 다시는 겪지 않도록 부대 내 소통 문화를 개선하고 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에 동료들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한때 그녀를 불편하게 여겼던 장교들도 이제는 그녀를 진정한 동료이자 리더로 인정하고 존중했다. 시간이 흘러 한지아는 중위로 진급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리숙한 신임 소위가 아니었다.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그녀는 누구보다 강인하고 지혜로운 지휘관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대대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를 도맡아 완벽하게 처리했으며 그녀의 이름은 칠성부대를 넘어 군 전체의 유능한 여군 장교의 대명사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그녀는 후배 장교들을 교육하기 위해 육군 교육사령부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연히 한 사람과 마주쳤다. 군복 대신 사복을 입은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박성훈 전 대대장이었다. 그는 중징계를 받은 후 다른 부대로 전출 갔다가 조용히 전역했고 지금은 작은 방위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성훈이었다. 한중위, 아니 이제는 한대위라고 불러야 할 날도 머지않았겠군. 그동안 미안했네. 나는 지휘관으로서 자네를 지켜주지 못했어. 조직의 안위를 핑계로 한 군인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외면했지. 내 용기가 부족했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 있었다. 한지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지휘관의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외로운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때는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용서라기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두 어른의 덤덤한 인사였다. 교육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한지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을 넘어뜨렸던 시련을 이제는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 디딤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